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선 지지를 받았다는 다소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앉아 있습니다. 뉴욕 법정에서 사업 사기 유죄 판결 케이스에 벌금을 확정하는 재판 최후 논고 과정입니다. 니키 헤일리와 론 디센티스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는 마지막 후보 토론회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드디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의 승자도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의회는 지출안 합의 등 급히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합니다. 헌터 바이든 기소 여부와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여부를 심의 중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은 0.3%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주식시장은 발표 이후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월 말에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간 우세합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은 내림세입니다. 일반인이 암호화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비트코인 펀드를 증권거래위원회가 예정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스닥과 같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여전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 회사 오픈AI CEO가 오늘 하원 의장을 만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미팅입니다. 구글 등 테크 기업은 인공지능에 투자하기 위해 일반 엔지니어 일자리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중국인 반체제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는 인공지능으로 복제할 수 있는 예술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예술은 진작에 죽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선거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등록된 유권자의 49%가 펜실베니아주라는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4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3%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다는 건데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지 되죠. 이 경우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0월 달에는 트럼프가 46%, 바이든이 45%로 뒤졌었고 또 조금 더 거슬러 가서 6월 달에는 트럼프가 47, 바이든이 46, 항상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갔었는데 이번에는 3%, 그러니까 4% 격차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지는 것은 민주당의 경우는 요즘 민주당 사이에서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등으로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96%,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89%,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지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제일 그 유권자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을 때만큼은 아닙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아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가 없어졌네 하다가도 그 결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무당파 중요하죠. 무당파의 경우는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 바이든 현 대통령이 44%로 1%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 또 세 사람이 있잖아요. 민주당이었다가 무당파가 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든가 아니면 또 녹색당의 질 스타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무소속이죠. 코넬 웨스트도 무소속으로 나왔죠.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사람까지 다 합치고 보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11%로 제일 많이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녹색당의 질 스타인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소속의 그 코넬 웨스트 후보는 2% 정도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뭐 10개월 정도, 10개월인가요? 11월 초니까 10개월 조금 안 남았네요. 그 정도 그 기간이 남았다는 것은 정치에서 너무너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세기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워낙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는 전해드립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은 뉴욕의 법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워싱턴 DC 법정에 앉아 있었고, 오늘은 뉴욕, 오늘은 이제 민사 사건이죠. 지난번에 이미 유죄 판결은 다 받은 상태에서 뉴욕의 검찰이 전에는 뉴욕에서 여러 가지로 사기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2억 5천만 달러를 벌금을 내야지 된다 했는데, 그게 그 사이에 올랐어요, 벌금이. 지금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레티티아 제임스 검찰총장은 거의 3억 7천만 달러 벌금을 내게 해야지 된다. 이것도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조건들이 많죠. 뭐 아들들 사업을 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뉴욕에서 영영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후 논고 같은 것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이 있으니까 직접 하겠다, 변호인이 아니라 했는데, 이걸 이제 그 판사가 노 했습니다. 노 한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판사가 오케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한다면은 그 최후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선거에 관한 말을 한다던가 이 사건과 연관된 말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 그 약속을 하면은 라스트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 최후 논고에 기회가 있으면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 마이크를 주지 않을, 마이크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마이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그 아서 앵거롬 판사 집은 폭발한다는 위협 등등이 많습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 이제 최후 논고 끝나고 나면은 서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도 또 있습니다. 이거 민사죠. 바로 또 그 뉴욕에서 그 이진 캐롤이라는 이분은 명예소송, 뭐 성폭행 뭐 이런 등등 두 번째 소송에 관한 거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도 또 형사소송들이 쭉 그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이제 뉴욕에 가서 법정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이오와주에서 팍스가 주도를 했었던 그 타운홀 미팅에서 뭐 여러 가지 아주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을 막 궁금해하게 하는 그 엔터테이닝을 너무 잘합니다. 어제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마치 본인이 이미 부통령 후보를 결정을 했다는 것처럼 막 그런 막 힌트를 그렇게 주면서 했거든요. 무슨 결정을 했겠어요. 아직 예비선거 투표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본인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라고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이제 그렇게 그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어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잖아요. 이제 이 타운홀 미팅을 한 곳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까? 15일이 월요일이 되겠네요. 제일 처음으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코커스 형식으로, 거기가 복음주의자들이 많으니까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한 데는 나의 공이 컸다.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마지막 공화당의 공식적인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격이 주어졌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박스와 따로 했으니까 니키 헤일리와 론 디센티스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거짓말장이라고 마구 욕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진즉에 해오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이 뭐 눈에 좀 띄었다고 할까요? 디산티스 후보는 우선 니키 헤일리 후보는 자신에게 돈을 기부한 사람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최근에 은행권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니키 헤일리 쪽으로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자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출마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 출마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법적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캠페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법정에 저렇게 자주 나가서 앉아 있는데, 또 하나는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을 쌓고 그 돈을 장벽을 다 쌓는다고 하고 쌓지도 못했고, 그 돈은 멕시코가 지불할 것이라고 하더니 멕시코에게 지불하란 말도 안 하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니키 헤일리 후보는, 디산티스 후보는 상습적인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래로 가기 위한 이 나라에 적합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정말 미국의 끔찍한 날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답을 해야지 된다. 아주 막 혼란에 빠뜨리고, 또 하나 라이벌을 암살하고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다는 이런 말을 그 변호사가 한 거, 변호사의 말이 곧 이제 그 의뢰인의 생각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점은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된다. 현직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풀어서 정치 라이벌을 암살을 하고 그래도 기소되지 않는다고,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요. 어제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의 마지막 토론회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한다, 스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확실한 승자는 지금도 뭐 누가 이겼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제 이긴 사람도 역시 저 자리에 나가지 않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특히나 두 사람이 너무 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별로 비난하지 않다가 이제 막판에 와서 비난을 하고, 둘이 서로 싸우니까 서로 싸우는 모습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어제 양쪽에서 팍스의 타운홀 미팅이나 트럼프와 함께, 그리고 CNN 방송에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의 마지막 토론이 하기 한 2-3시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이. 그러나 나는 어떤 식으로든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 론 디센티스, 니키 헤일리, 트럼프, 비벡 라마스와미 아직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수를 자처하고 예비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번도 토론 무대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거죠.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에 원래부터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많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가 워낙 말빨이 좋으니까 뭐 그것도 거슬려서 안 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평소에는 좀 강하고 톤도 약간 높을 때도 있고 하는데, 어제 이제 사퇴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렇죠. 그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돈도 주고 다 줬잖아요.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좀 차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핫 마이크요. 마이크 켜 있는 줄 모르고 말한 것에서 새어나온 겁니다. 니키 헤일리도 패배하고 말 것이다. Going to get smoked. 이 스포츠에서 우리가 많이 정말 going to get smoked 하면은 완전히 져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아주 크게 져버리는 거잖아요. 상대가 크게 이길 것이라는. 이건 니키 헤일리가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뭐 잠시 뭐 반짝할 수는 있지만 지고 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정말 get smoked, 그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뉴햄프셔에서 니키 헤일리가 설령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운이 좋은 게 니키 헤일리에는 뉴햄프셔에서 트럼프를 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의 이제 쫓아가면은 그 다음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going to get smoked. 아주 트럼프에게 크게 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핫마이크에서 누가 듣는 줄 모르고 한 것이겠죠. 론 디샌티스는 저 사람은 지금 겁에 질렸어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니키 헤일리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언제나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이야. 나라고 뭐고 없어.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날마다 화가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늘 화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두면은 그 아래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유권자들도 날마다 화가 나는 걸 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영 방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아이오와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뭐 거의 확신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다만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제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아이오와의 특징하면은 뭐 복음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인데, 뉴햄프셔의 특징은 무당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오와 다음이 뉴햄프셔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타운홀 미팅에서 나는 다시 크리스 크리스티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핫마이크에서 트럼프가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니키 헤일리는 정말 철저하게 트럼프에게 패배하고 말 거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올바른 말을 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트럼프고, 한 표도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기 전에 8명의 도전자를 나는 물리쳤다. 이런 8명인가요 벌써 그냥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 국경,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그 대통령을 원한다. 이건 상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는 말을 한 것 같고요. 오늘도 보니까 아이오와주의 유권자들을 쭉 그 인터뷰를 그 뉴욕타임즈에서 한 것을 보니까 아이오와가 다시 트럼프를 선출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아이오와에서 이겼고요. 선출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가 나았다. 경제가 트럼프 때가 나았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아이오와 주민은 분열을 일으키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든가, 아니면 그 도덕적으로 너무 그 쇠퇴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론 디샌티스가 잡아야 할 시대. 왜냐하면 론 디샌티스가 무슨 동성애자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취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한 12% 된다고 하던가요? 12%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오와주에서 그 크리스 크리스티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뭐 뉴햄프셔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이제 4명 남았습니다. 니키 헤일리, 론 디샌티스, 비벡 라마스와미, 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에서는 4명이 남았고, 니키 헤일리는 뉴햄프셔까지는 일단 봐야지 되는 사람이고요. 어제 이민이다, 우크라이나다, 이스라엘 많은 이슈를 얘기를 했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저 두 사람이 될 것 같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쏠쏠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내용들 전해드려야죠. 인공지능 뉴스를 포함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번 섹션은요, 제가 정치를 뒤로 그냥 리뷰만 해드리고 생활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 관한 뉴스이기도 하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사 하나는 맨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세계 최대의 테크 이벤트죠. 이 전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IT, 전자제품, 미래에 대해서 이게 전시를 하고 하는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그런 그 약자로 뭐죠? 아무튼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에서 세계 최대의 테크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관심을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셨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오늘 샘 알트만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회사의 CEO, 이 오픈 AI가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챗 GPT를 만든 회사고요. 그 샘 알트만이 공화당의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을 만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한 회사의 CEO가 지금 공화당의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maybe 케빈 맥카티처럼 또 쫓겨날지도 몰라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일을 안 해요. 지금 누구를 떨어뜨리자, 누구를 탄핵하자 하는 일은 하는데 실제로 예산 같은 것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임시로 지도부는 합의를 받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 또 나오는데 미국 신용 등급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케빈 맥카티 운명처럼 될 수도 있어. 이 상황에도 샘 알트만 그 CEO를 단독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고 악시오스를 단독 보도고 인용을 해서 뭐 심지어 통신 로이터 같은 데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말하자면 인간의 지능을 모방을 한 컴퓨터 시스템인데 지능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챗 GPT로 쓰시는 것은 언어 모델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뭐 학습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또 뭔가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음성도 흉내내고 그리고 얼굴 모양, 표정,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서도 윤리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인간의 일자리가 많이 또 없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또 인공지능을 다뤄야지 되는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럼 나중에 가면 결국은 뭐 이건 인간의 언어 모델, 얼굴, 음성 같은 것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넘어가서 인간의 판단까지 대신해 줄까? 나중에는 인간에게 지시를 내릴까? 이런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에 너무 큰 변화고 이미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들어왔으니까 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 의장도 다른 본인이 지금 생명이 어떻게 될지 하원 의장의 생명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뭐 예산안도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도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회사의 CEO를 만나서 의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회사고 얼마 전에 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라는 CEO가 원래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이사들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사흘 천하도 안 됐어요. 결국은 직원들이 또 막 우리도 같이 다 나가겠어요. 돈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다 오세요. 하니까 이사들이 다 쫓겨나고 샘 알트만이 그 자리에 지금 다시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샘 알트만과 이사들과의 사이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이것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샘 알트만이라는 CEO는 상업적인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이사진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려들 악용할 이번에 뭐 선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가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들을 먼저 해야지 된다. 그리고 원래도 오픈 AI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주 거대한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우리가 돈 벌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사들의 생각이었고 샘 알트만은 아무리 좋은 뜻, 선의라 할지라도 운영 자금이 있어야지 운영을 하지. 그러면 수익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게 맞지 했고 직원들은 이 CEO의 뜻에 따른 거죠. 그동안 돈 줬고 돈 많이 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올해 많이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사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여러분들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똑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따서
엄마, 내가 지금 인질로 잡혔어요. 돈을 얼마를 뭐 이 은행 구자에 내주세요. 하면은 반드시 그 목소리는 똑같고 평소에 하던 딸의 목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직감적으로 엄마니까 딸이라는 걸 알지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사람적일 수도 있으니까 모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꼭 서로만 아는 특별 코드를 해놓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기본적으로 극적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분야에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인공지능 관련 규제는 미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 차원에서 오늘 이 오픈 AI의 그 CEO인 샘 알트만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지금 만나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예술에 대해서는 역시 좀 독특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좀 다르고 창의적이에요. 그 얘기는 제일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 밖에는 어제 헌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아들은 왜 자신을 기소한다고 하는 그런 하원 그 소위원회의 청문회의 모습을 보였었지? 왜 그랬을까요? 어제 이제 지난번에 아버지를 탄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돈 버는데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아들이 돈 벌어서 아버지에게 돈을 갖다 바쳤는가? 바쳤다 하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고 그러나 증거를 대지 못하고 그 증거가 확실하진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시키겠다는 목적이고 탄핵은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숫자상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들을 부른 거죠. 소환장을. 그리고 내서 불렀더니 나는 공개는 가지만 비공개는 안 간다. 조작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그러니까 안 나와서 의회가 소환장을 보내는데 안 나와. 무례하구만. 하고 이제 그것을 의회 모독죄로 기소를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절차하는 청문회였습니다. 어제. 거기를 방청객으로 떡하니 등장을 했잖아요. 했더니 뭐 공화당에서 뭐 비난을 많이 했죠. 아니 소환은 거부하더니 여기에 나올 수가 있어 하는데 왜 그럼 나갔을까요? 나는 소환을 거부한 게 아니다. 공개적으로 하면은 나는 이렇게 나올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헌터 바이든이 얘기하기는 뭐 아버지는 뭐 몰랐다고 하고 뭐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헌터 바이든은 내가 비협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협조적인 게 아니라 왜 그걸 공개를 못하느냐 청문회를 내가 말하는 것 의회 의원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모든 것을 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 하자는데 그게 뭐가 두려워서 그러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고 본인은 뭐 백악관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백악관과 의논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말 안 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말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턴트나 하고 말이야. 스턴트는 잘했어. 막 이러고 하원 의장도 어제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로 갔다 하는 거고요. 어제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당파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의회 모독죄로 기소를 해야지 되겠다.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기소해야지 된다는 권고안을 이렇게 마련을 했거든요. 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전체 회의에 투표에 붙여지고 그리고 나서 투표에서도 기소해야 돼. 의회 모독죄로 하면은 이제 의회에서 법무부로 이 케이스를 옮기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뉴욕에 법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쯤이면 헌터 바이든도 처음에 이제 검사와 합의를 해서 이미 다 낸 세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듯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게 불거져서 세금을 몇 년 동안 고의로 내지 않았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 오늘 출두했고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고요. 스텝마더인 질 바이든이 오늘 MSNBC에 나와서 아들 헌터 바이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헌터에게 지금 그들이 너무 잔혹하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MSNBC의 그 미카 브레진스키 모닝조의 그 공동 진행자요. 남편과 와이프가 같이 진행하잖아요. 헌터가 중독이 된 이후에 그 술, 뭐 마약 이런 것에서 중독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 옆에서 나는 봐서 너무 잘 아는데 정말 자랑스럽다. 중독됐던 그 나의 아들이 그걸 좀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 그런데 그런 헌터에게 너무 그 잔혹하고 그리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뭐 어렸을 때 한 2살 정도인가 그때부터 키웠잖아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들도 자녀가 있고 그 손주들에게도 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 처우받고 대우받는 게 굉장한 상처다.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원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에 대한 탄핵 청문회 시작했거든요. 탄핵을 지금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고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한다고 하는데 둘 다 탄핵 그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저렇게 탄핵을 하면은 뭔가를 보여줄 수는 있죠. 유권자에게. 지금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경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일을 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시켜야지 된다.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항상 그 탄핵을 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증거는 지금 그 밝히지 못하면서 지금 탄핵을 대통령도 한다고 하고 또 국토안보부 장관도 한다고 하고 하는 지금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의회는 먼저 해야지 될 일과 나중에 해야지 될 일, 국민들이 그렇게 볼 때는 그 순서를 지금 조금 바꿔가면서 하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가 조금 많아서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쇼 이름 생각났어요. 생각난 게 아니라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CES 약자가 Consumer Electronics Show 해서 CES 2024 국제 겨울 전자상품 쇼 가전제품 박람회 뭐 보통 이제 한국말로는 그렇게 많이 하죠.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신기한 것들 너무 많다고 보고 오신 분들이 삼성이 대단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요. 오늘 우선 저는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0.3% 한 달 전보다 올라갔고 1년 동안의 그 12월 달에 딱 가서 보니까 지난해 12월 달보다 3.4%가 물가가 올라갔다. 11월 달에는요. 10월 달보다는 0.1%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했고 그리고 1년치로는 3.1%였는데 3.4%니까 이제 양쪽 다 늘어난 거잖아요. 예상했었던 것보다 다 높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변동하기 쉬운 이런 것을 뺀 핵심은 0.3% 똑같네요. 상승을 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9%. 그리고 가솔린도 0.2% 올랐고 이 가솔린 값은 11월 달에는 0.4%가 내려갔었는데 12월 달에는 계란값 또 고기값도 다 올라갔고요. 0.2%.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 이것을 그 계산할 때는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주택 값입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를 워낙 덩치가 크니까 차지하니까 2023년도에 6.2%가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2가 이런 그 쉘터입니다. 아파트 렌트비도 2년 동안 올라가다가 2023년도 말에는 조금 정체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렌트, 집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정상으로 인플레이션 돌아가려면은 2% 돼야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경제는 뭐 특별한 뭐 굉장한 막 그 요동침은 없이 갈 것 같다 하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또 이렇게 높아졌는데 연방준비제도가 3월 말에 이자율을 꼭 내려야지 돼? 그럴 이유는 조금 줄어든 겁니다. 지금 물가가 오히려 더 11월 달에 비해서 12월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연준의 다음 회의는 1월 30일과 31일이지만 이때는 뭐 이자율 변동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CNBC가 뭐 여러 전문가의 말들을 인용을 한 거 보니까 연방준비제도가 3월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한 63%. 이게 수요일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3월부터가 아직은 50%보다 높잖아요. 63%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3월까지는 또 많이 남았습니다. 2월 달도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도 내림세인 것 같은데요. 예, 다우지수 많이 내려가네요. 247포인트나 217포인트나 내려가고 나스닥 많이 내려가네요. 오늘 136.92포인트 내려가고 S&P 500도 35.98포인트. 물론 요즘은 이런 전반적인 그 경제 데이터와 상관없이 개별 종목이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오늘은 거의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사람들이 코비드 이후에 그 주식 보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 지금 58% 미국 가정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주식 시장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수치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민주적이기도 하고 가장 반민주적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안정적으로 집도 마련을 하고 주식에도 조금 뭐가 투자가 돼 있고 뭐 이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어제 보니까 10%의 부자들이 주식시장의 그 가치의 93%를 갖고 있답니다. 그럼 나머지 90%가 7% 가지고 나누어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사실은 부를 그 축적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무슨 뭐 변동성이 많이 있는 그런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축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10%의 사람들이 93%를 밸류를 다 갖고 있고 나머지 90%가 아니 그 7% 가지고 나눠서 드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뭐 왜냐하면 주식은 작은 돈도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500가 넘었어요 주당.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찾아보면 뭐 $10 이렇게 되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에 따라서는 이게 민주적이다. 돈을 버는데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을 살 수 있겠어요. 이래서 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뭐 깜짝 속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웬만큼 뉴스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그거 살 거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라빈훗이나 이트레이드를 통해서 쉽게 뭐 클릭 한두 번으로 살 수 있는 이게 아니었어요. 거래하는 시장도 다르고.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ETF라는 그 승인을 받아서 그렇다는 건데 비트코인 Exchange Traded 펀드 해서 그 특별한 그 펀드를 비트코인에도 이제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너무 위험이 많고 뭐 등등의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목요일인 어제 승인을 할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이게 가짜 뉴스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뭐 46,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4,000까지 내려갔다만 널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통한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접하셔야 되고 이거는 아직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 같은 것을 미국이 조금 느려요.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세계의 금융시장이 은행권을 통해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언젠가는 서서히 뭐 이쪽으로도 조금 가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건데 결국은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 투자 기금으로도 허용이 돼서 일반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11개 회사 승인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시는 피델리티라든가 뱅가드도 프로그램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뭐 이름이 조금 뭐 생소하다 하면 뭐 프랭클린 그 템플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어서 나스닥과 같은 전통 그 플랫폼에서 누구나 이것을 이렇게 살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증권거래위원회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을 거부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법원에서 그건 그렇게 거부할 만한 정당성이 불충분하다고 지난해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뭐 랜섬웨어라든가 돈 세탁이라든가 아니면 테러 자금이라든가 뭐 북한 같은데 또 뭐 제재를 회피하게 하는 국가가 범죄용으로 뭐 이렇게 아무튼 돈 세탁이 제일 많잖아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기는 이게 쉽지 않다. 물론 당장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뭐 투기 자산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에 누가 그러던가요? 뭐 100만 달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유 없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경고 같은 것도 없이 설명도 없이 빠르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암호화폐들 비트코인보다는 싼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 하는 것은 알면서 나는 이 돈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7만 달러까지 갔었던 게 비트코인이 한 개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쪼개서 살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쉽게 살 수 있게 됐지만 그게 2021년도에 그랬다가 뭐 16,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뭐 이제 4만 달러대로 다시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은 아무튼 조심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마지막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애플의 그 가치를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뭐 얼만큼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오픈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과 함께 야, 참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계 처음 나왔을 때 대단했다가 그거는 사라지고 그다음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쪽으로 가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예술은 무의미합니다. 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 이분 뭐 조각가이면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계의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가디언과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AI, 인공지능을 뜻하는 AI와 AI 이 사람 이름이 그 I 그 웨이웨이 할 때 그 AI가 되잖아요. AI 대 AI. 그러네요. AI 대 AI네요. 해서 오늘부터 이제 81일 동안 81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 딱딱 답변을 하면서 뭐 예술적으로 예술가가 활동가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왜 81개의 질문이냐. 2011년도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감금됐던 그 날짜가 81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건데 이 사람은요. 많은 예술가지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도 인공지능 시대에 살았다면 그 작업, 미술 작업을 좀 달리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티스트 웹사이트에서 딱 스크랩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딱 뭐 진품처럼 만들어내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꼭 다른 뭐 뉴욕타임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나 오픈 AI나 이런 데만 고소한 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미술가들도 많이 그 합동 고소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AI가 가장 그 두렵고 어두운 것은 마치 이제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제3국과 비슷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답이 딱 기계가 주니까 그건 마치 그 1930년대 독일에서 태어났다던가 1960년대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던 때와 아주 흡사할 거다. 세계 모두가 하나의 이념, 하나의 과거, 하나의 답, 올바름 이것도 딱 하나. 이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든 지능으로 쉽게 인공지능으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은 원래 무의미하다. 예술가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도 또 이 사람이 이슈가 됐었죠.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그 침공,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유대 민족의 박해 이런 것들을 많이 세계에서 생각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죄책감, 우리는 그들이 박해받을 때 뭘 했나?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느꼈다는 게 그거잖아요. 바이든의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죄책감은 이제는 아랍 세계의 팔레스타인의 한 그것으로 인해서 상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했다가 뭐 어디서 전시하기로 하는 뭐 아주 전위적인 전시를 많이 하잖아요. 전시하기 한 거 다 취소되고 뭐 무기한 보류되고 했거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예술가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난 이스라엘에 대한 답한 것은 후회하지 않고 그 정도 소란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내 말이 의미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공지능이 1초 안에 카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내면의 진실.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어떤 때는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뭐를 해야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못하는 걸 해야지 그게 예술이지. 인공지능이 1초 안에 만들어낼 그런 것들을 그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그 옛날에 그 작품은 없어졌어야지만 된다. 죽었어야지만 된다. 이게 이제 정말 그야말로 뭐 아주 창조적인 그 아이웨이웨이 다운 얘기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쏠쏠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 털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이웨이웨이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오늘 또 뭐 뉴욕타임스에 보니까 엘튼 존이 애틀란타에 집이 있는데 뭐 13,000 스퀘어피트라고 하던가요. 집 규모를 줄이려고 뭐 크리스티 경매장 시켜서 경매를 한대요. 온갖 번쩍이는 옷, 뭐 음식, 식기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한 $10,00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손에 잡히는 물건 누구나 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은 maybe 어쩌면 의미가 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림픽에서 오래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인이 바뀌는 과정 같았어요. 나이 드신 분에서 젊은 그 여성으로 에스크로 과정인 것 같았고 그리고는 다운타운에서 브로드웨이 길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림픽에서부터 극장이 거기가 원래 극장 디스트릭이잖아요. 한 1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오픈된 극장 몇 개 없고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뭐 그 극장 중에서 저희 회사가 공연을 했던 곳도 있고 그런 추억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